몰노노 8일편 22장 할 차례입니다. 217페이지에 자왈 공자께서 관중지기 소재, 관중은 그 그릇이 작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혹왈, 여기서 혹은 혹자겠죠.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관중검호,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왈은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시 유삼기, 관시는 3기가 있었다. 여기서는 뭐 3기당으로 관중의 관저, 집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는 설은 많습니다. 이 귀자가 시경에서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를 또 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3기라고 하면은 3명의 여자를 얻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군데 노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3기당, 그러니까 관중의 관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사 불습, 관사는 이제 공무에 관련된 일이겠죠. 거기에서 여기서 섭자는 잡을 섭자인데요. 여기서는 겸하다는 뜻으로, 겸할 겸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부하 관리들을 겸직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덕금, 어찌 검소하다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덕자는 얻는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조동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연적, 그러면 관중지례호,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왈, 방군수생문, 방은 나라 방자죠. 방군은 나라의 임금, 나라의 임금이라야 수, 여기는 나무 숫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서 세우다, 우리가 보통 수립하다 이야기할 때 그 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생문을 세운다는 거죠. 생문은 이제 옛날 궁궐 같은 데 보면은 처음 문을 열면은 그게 안쪽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 앞에다가 가리는 벽이나 병풍 같은 거를 생문이라고 합니다. 가릴 색자죠. 그래서 문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이라야 생문을 세울 수 있는데 관시 역수 생문, 관시 또한 생문을 세웠다. 방군 위 양군지호 유 반정, 그 나라의 임금이라야, 양군은 이제 두 나라의 임금을 이야기하겠죠. 두 나라의 임금에 여기서 호자는 양나라의 우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양나라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두는데 여기서 반점은 점은 이제 잔대 점자인데요. 이 두 나라 임금이 이제 서로 방문을 했을 때 술잔을 놓는 잔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임금만이 가질 수 있었는데 관시 역유 반점, 관시 또한 반점을 두었다는 거죠. 관시 이지례 숙부지례, 관시가 여기서 이자, 만리을 이자인데 여기서는 만일이라는 뜻으로 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시가 만약 예를 안다고 한다면 숙부지례, 누구 숙자죠?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관중은 공자보다 조금 앞시대 사람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공자는 관중에 대해 몹시 감복했습니다. 만약 관중이 제황공을 도와 패자가 되도록 한 역사가 없었더라면 중국인은 거의 야만인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공자는 찬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자는 관중의 도량이 너무 작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관중은 제황공이 폐업을 완성하도록 도운 데 불과했을 뿐 왕도로 나아가도록 할 수는 없었는데 이것은 관중의 도량이 작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공자의 평가입니다. 이 기소에 관련해서 맹추자도 지금 여기 남해근 선생하고 같은 견해인데요. 보면은
관중이 기소라고 그랬는데, 관중이 그릇이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관중이 그릇이 작은 거는 기는 관중이겠죠. 그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현의 대학 지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성현들의 큰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량이 편협하고 좁고 또 그 규모가 낮고 해가지고 그런 도량이 좁은 관계로 불능정수수덕이죠. 그래서 몸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서, 그래서 그 주인, 그러면은 제 황공이겠죠. 그 왕을 왕도로 나아가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현 지도의 성현의 큰 가르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작았다는 거죠. 그릇이 작으면서 그 궁량이라고 하는데, 도량, 맨 같은 도량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만, 그 도량이 좁아져 가지고 패자로 만들 수는 있었는데 왕도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중이 죽고 제 황공이 죽으면서 제 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 패도의 정치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왕도로 나아갔으면은 길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관중은 검소한 사람이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관중의 정치사상, 경제사상은 모두 검소했다고 할 만합니다. 여기에서 검자는 제갈량이 계자서에서 검소함으로써 덕을 길러야 한다, 검이 양덕이라고 말한 그 검자와 같은 것으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노자의 사상을 다시 한번 봅시다. 노자는 자신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자애로움, 자, 금박함, 금, 그리고 감이 천하인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불감, 위, 천하,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도 거듭 검자를 말했고 공자도 거듭 검자를 말했는데, 앞으로 검자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며, 앞에서 제갈량을 이야기할 때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침묵과언했는데 침묵하고 말을 적게 했다는 거죠. 이는 바로 그 사람의 검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룬 사람은 말을 아주 적게 하고 한두 마디로 요점만 간단히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침착하지 못한 데다 말까지 많은 사람이라면 무슨 큰 일을 이룰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자는 관중의 도량이 작았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공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고 관중이 검덕에 이르렀다 할 만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은 개인적으로 보면 삼귀당을 가지고 있어 경제생활 면에서 대단히 낭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삼귀당은 건물의 이름으로 관중의 재성관제인데,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을 상당히 중시했기에 건박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문제는
금박 절약하기로 역대 황제 가운데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두루마기 한 벌을 20년 동안 깁고 또 기워 입었습니다. 뒷날 경제, 무제 시대의 경제 번영은 바로 문제가 다져놓은 기초 덕분이었으며 문제 자신이 대단히 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중의 생활은 확실히 공자의 말대로 결코 금박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고 소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밖에 또 공무면에서 관중은 관사불섭했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정치제도 면에서도 요령있게 총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인설관만 알아 너무 많은 부서를 겹겹이 설치해 놓아 실제 축소가 가능한데도 축소하지 않았으니 이는 행정면에서 금박하지 않은 것인데 관중을 어떻게 금박하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인설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은 이제 관직이죠. 벼슬자리를 베풀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맞춰가지고 관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관직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것을 거의 비슷한 업무 같은 것도 사람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부처가 많아지고 해가지고 공무를 볼 때 일이 더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더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원래 한 군데만 가면 될 것을 몇 군데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무를 진정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편제의 긴축이 매우 중요하며 법령도 번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은 관중의 두 가지 면에 대한 공자의 비평이자 우리 후인들이 경계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관중의 금덕에 대해 공자가 비평 반박을 하자 그 사람은 또 관중이 예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예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예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공자는 이 방면에서도 관중의 수양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관중은 비록 대정치가였지만 역사, 문화를 영도할 중임을 짊어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나라의 임금인 제황공이 대문 밖에다 병풍생문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오늘날 아주 보기 어려운 것 하나를 이야기해 봅시다. 고대의 관청 문 앞에 세웠던 큰 병풍에는 모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봉이록 그대의 복록은 민지민고 백성의 피와 땀이다. 지고는 뭐 다 같이 기름지자에 기름고자인데 지고라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피와 땀이다. 하민 이학, 여기서 바꿀 역자는 쉬울 이자로 읽어야 됩니다. 하민 이학, 아래 백성에게 학자는 포악하다, 난폭하다, 학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악하기는 쉬워도 상천난기, 위쪽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 속일 기자죠. 기만하다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미 1000년 이상 전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청대 말년에 정치가 부패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중국 신의 혁명에 선배당원이 청나라 정부를 비난하는 뜻으로 쓴 걸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스갯말로 고쳤었습니다. 이봉이록민, 너희 복록을 받는 백성들아, 지민고 하민, 아래 백성들의 기름을 쥐어짜거라. 이학 상천난, 포악하기는 쉬워도 하늘에 오르기는 어려우니 기 속이고 또 속여라. 옛날 고려에서는 국가 지도자나 제후만이 생문을 둘 수 있었는데
관중의 재상관제에 이런 것을 늘어놓았으니 예의를 모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임금이 외교관계를 위해서 반점이라는 단을 두었는데 이 괄호 안에 설명을 보시면 나라의 임금이 외국의 군주를 접대하여 주연을 베풀 때 땅에 술잔을 놓을 수 있는 설비를 반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국의 원수가 만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의 집에도 그 반점이 있었으니 이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관중은 예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전통 문화에서 예와 함께 일컬어지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8.1편 자체가 예악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이죠. 자의 노 태사악왈,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악에게 말씀하셨다. 악기 가지야. 여기서 기자는 대체로 그런 부사로 쓰였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만합니다. 시작, 흡여야, 종지, 순여야, 교여야, 영여야, 이성. 이 부분에 음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주위의 해석을 보나 여기 남해근 선생의 해석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노론 집주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여기서 합자는 합할 합자인데 여기는 합할 합자하고 같은 뜻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합이죠. 거기서 옛날 음계를 보면 궁상각 치우 5가지 음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음이 합하여진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오음을 합하여서 종지, 여기서 종은 이제 앞에 실사변이 있는 놓을 종자, 방임할 종자로 같이 봐서 주희는 이제 방으로 봤습니다. 놓을 방자, 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 오음을 합하여 이후에 풀어놓을 때는 순여야, 여기서 순은 순수하다는 뜻인데 제 주인은 여기를 또 조화할 화자로 봐가지고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풀어놓으면 조화를 이루고, 여기서 교자는 힐교자인데 분명하다,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뚜렷해진다는 거죠. 뚜렷해지고, 역여야, 역은 서로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마침내는 이성,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음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남해근 선생의 해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악에게 말씀하셨는데 음악에 대하여는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를 시작할 때는 여러 소리가 가볍게 천천히 펼쳐집니다. 이어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바뀌어 가면서 순수해지고 뒤에 절정에 달해 격앙장엄하게 울린 다음 마지막에는 끊어질 듯 이어져 여운을 남기면서 완성됩니다. 이것은 공자가 음악의 원리와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태사악은 고대의 음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던 관직명으로 주요 관장 업무는 음악을 정치적 교화와 결합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일반 음악도 포함되었지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 생각나는 것은 전통 문화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로서 중국에 원래 있던 옛 음악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명称이래로 남아있는 음악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이웃 한국에서는 어렴풋이나마 당 태종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후에 대학장인 진왕파진무와 예상우이국의 고금곡조를 엿볼 수 있고 중국의 옛 음악과 옛 악기의 유풍유운, 즉
전해오는 기품과 남아있는 운치를 아직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왕 파친문의 진왕은 이제 당태종 이세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세민이 이제 난을 평정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음악으로 만들었던 진왕 파진악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우이곡은 당현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여기산이라는 산을 보고 만들었다는 악곡입니다. 그 뭐 도가적 색채가 농후한 음악인데 예상이라고 하면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치마죠. 치마고 우이는 이제 깃털로 장식한 옷. 그래서 신선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서 도가적 색채가 짙은 음악입니다. 아울러 시, 사보를 중국의 옛악기로 연주해낸다고 합니다. 그 시사에 곡을 붙인 악보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연주해낸다는 겁니다. 한국에 일본에서도 약간의 그 그림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문화의 쇠락을 온통 우리 당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남의 조소에 대해 스스로 변명하면서 이건 역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점이야. 우리들이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 잃어버려도 조금도 개의하지 않거든 하고 말한다면 정말 한심하여 듣고서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 중국 근대 문화대혁명 때 너무 많은 문화재를 없애버렸었죠. 그때 많은 것이 사라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공자와 노나라 태사학이 음악의 원리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아주 겸손하게 음악의 원리를 대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공자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국가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한 악곡에 대해 담론하기를 음악이 시작될 때에는 마치 막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가볍게 펼쳐지면서 천천히 소리가 납니다. 이어서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바뀌어 가지만 아주 순수합니다. 뒤에 절정에 도달해 격정적이며 장엄하게 울린 다음 연주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다하지 못한 깊고 깊은 뜻이 있는 듯 여전히 여음이 감돕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공한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비록 가르침을 청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그가 이미 음악에 깊이 통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대중음악을 보면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양적인 것도 아니고 경박함은 넘치지만 온유도노함은 부족하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오늘날은 일체의 문화가 다 동서고금의 것이 뒤섞여 한꺼번에 변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처해 있어 줄곧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옛것은 이미 타도하였지만 새 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세대의 계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우리 전통 국악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서양의 클래식을 전공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현대음악 같은 거를 그렇게 잘 쳐주지는 않았었죠. 거기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퓨전 국악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대음악하고 국악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런 시대 흐름이 있다는 거죠. 24장입니다. 의, 봉인, 청현. 여기서 의는 이제 당시 위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있던 위나라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국경에 있던 위진의 국경에 있던 마을 이름이죠. 봉인이라고 하면은 국경의 이제 관리자, 국경을 지키는 관리인 정도 되는
벼슬아치인 것 같습니다. 의지방의 국경관리인이 청현, 여기서 견자를 현으로 읽었는데요. 현으로 읽으면 뵐 현자입니다. 뵙다 할 때 뵐 현자. 청하여서 뵙기를 청한다는 거죠. 뵙기를 청하여서 말하였다. 군자지 지어사야. 군자, 여기서는 군자가 뭐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현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군자가 지어사, 여기에 이를 짓자. 이런다면 오 미상 부덕현야. 미상은 아직 뭐 한 적이 없다. 아직 뭐 하지 않다. 뭐 그런 뜻인데요. 내가 아직 부덕현, 뵙지 못한 적이 미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는 군자들은 내가 다 만나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자 현지. 여기서 종자는 이제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공자 제자들일 겁니다. 공자 제자들이 그를 만나게 했다는 거죠. 공자를 만나 뵙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왈, 나와서 말하였다. 이삼자, 여기 두세 사람인데 이삼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당신들, 그대들, 복수 이삼자입니다. 그대들은 하환의 상호, 어찌 상에 근심하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가. 천하지 무도야 구이, 천하가 도가 없어진 지 오래를 구자죠. 오래되었다. 천장 이 부자위 목탁, 하늘이, 장은 장차,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장차 부자로 하여금 위, 목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요 상자에 관해서는 뭐 해석이 다른데, 의는 지명입니다. 옛날의 봉자는 국경을 가리켰습니다. 소위 봉인은 제후국의 국경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굳이 오늘날의 직무로 말하면 토지를 관리하고 지방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공자를 만나고자 했을 때 행간의 숨은 뜻으로 보아 방문사죄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봉인은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어 말하기를 도덕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누구든지 내가 만나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당신네들 선생님인 공자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을 한번 접견해 봐야 한다는 말인 듯합니다. 봉인이 이렇게 말하자 공자를 시종하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지라 그에게 공자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공자와 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릅니다. 봉인은 공자를 만나고 나와서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의 쇠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는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천하가 이토록 오랫동안 어지러워 문화가 이미 시들어지니 하늘이 공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공자의 학문과 도덕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늘은 공자를 세상을 경계하는 목탁으로 삼고자 하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대의 나무로 만든 목탁은 두드려 울려 경계하는 데 사용하던 것으로 마치 묘당에서 종과 경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공자 시기에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목탁과는 또 목탁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목탁이라고 하면 쇠로 만든 거에다가 안에 나무로 혀처럼 만들어 가지고 방울같이 만들어서 흔들면은 소리 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 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상에 대해서 문화쇠퇴를 환어상이라고 나백은 선생은 문화쇠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 근데 이제 참고로 집주에서는 이 상을 벼슬을 잃어버리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게 얘기에 보면은 쌍욕 속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벼슬을 잃어버렸을 때, 벼슬을 잃어버렸다면 뭐 하고자 한다는 거죠. 빠를 속자입니다. 빈곤할 빈자죠. 벼슬을 잃어버렸다면은 오히려 빨리 빈궁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송나라 사람이 벼슬을 잃고 난 뒤에 또 거금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뇌물 주는 거. 뇌물 주는 거를 경계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공자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경계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때 이제 이 상자가 벼슬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자를 환어상에서 상자를 벼슬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래서 공자가 벼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그 제자들 보고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목탁이 언젠가는 벼슬을 얻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가 올 테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남해근 선생은 이게 문화의 상실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집주하고는. 그래서 문화의 쇠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공자를 하늘이 세상을 경계하는 목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공자가 인문 문화교육에 종사한 것을 찬탄한 것이기에 역시 문화정신을 말하는 8일편 속에 넣은 것입니다. 활용점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데에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자위소, 공자께서 여기서 소는 순임금 시대의 음악을 그 음악을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께서 순임금 시대의 음악인 소에 대하여는 진미의 아름다움을 다하였고 우진선야 또 선을 다하였다. 선함도 다하였다. 라 하시고 위무, 무에 대해서는 무는 이제 주나라 무왕시대의 음악을 무라고 하는데 그 무에 대해서는 진미의 아름다움은 다했으나 미진선야 선함은 아직 다하지 못했다.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다. 이는 예양문화에 대한 공자의 비평입니다. 소는 순임금 시대의 음악으로 이 음악에는 그 시대의 국가민족과 역사문화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데 공자는 그 음악이 아주 좋고 아름다우며 또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개념으로 말하면 진선미의 가치를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왕시대의 음악은 그 시대의 역사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좋고 아름답기는 하나 아주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직단의 상징물에 대한 비평과 마찬가지고 유감스러운 맛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자리를 선양받은 거죠. 그리고 태평성세를 이룬 임금입니다. 그리고 무왕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어느 나라를 무력으로 멸하고 나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다하였지만 그 선함은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조금 달랐다는 거죠. 시대의 상황이 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 8일편의 결론입니다. 나는 논어 전편이 서로 연관되어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일편은 역사상의 시대 문화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편의 마지막에서는 당시 시대에 대한 공자의 결론적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음의 예와 같이 특히 우아한 맛이 있습니다. 자왈 거상불관, 거상은 윗자리에 거한다는 거죠. 윗자리에 있으면서 불관, 관은 이제 너그럽다는 겁니다. 너그러울 관자, 넓은 관자인데 너그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위례불경,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못하며 임상불에,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오하이 관지제, 내 이런 모양을 어떻게 보아낼 수 있겠는가. 공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시대가 쇠락하는 때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상부의 지도자와 각 계층의 책임자들이 부하나 사람들을 너그럽고 후하게 대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는 역사책에 사람 됨됨이나 관료로서 지나치게 못되고 각박하거나 차갑고 박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각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깐깐하여 하찮은 것을 꼬치꼬치 캐고 들며 사람됨이 지나치게 영리하여 부하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정치 지도면에서 다들 도가인 노자의 사상을 채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곽자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 현종이 알록산의 난으로 수도에서 도망가 사천의 성도까지 갔습니다. 이때 곽자의가 알록산의 난을 평정하고 장안과 낙양을 수복하고 당 현종의 환도를 맞이했습니다. 곽자의는 이공으로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 후에 당 대종은 공주를 곽자의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 신혼부부가 말다툼을 심하게 했는데 곽자의의 아들이 공주에게 공주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만약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 싸워 이기지 못했더라면 네가 어찌 공주가 될 수 있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너무 심한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즉시 궁으로 돌아가 당 대종에게 보고했습니다. 곽자의는 아들의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며 이 일이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즉시 아들을 묶어 궁중으로 압송했습니다. 당대종은 공주의 보고를 듣고 곽자의 무리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면서 딸을 위로하고 우선 국내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동 곽자의가 사위를 묶어서 궁으로 오자 당대종은 화를 내며 추궁하지 않고 도리어 사돈이 아들을 꽁꽁 묶어 궁으로 오다니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곽자의는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벌을 내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종은 참으로 좋은 황제였습니다. 그는 곽자의에게 신혼부부 싸움은 젊은이들의 다반사인데 그대는 뭘 상관합니까? 때로는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고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릇을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많은 연극으로 엮어졌는데 이야기의 의미는 책임자 되는 사람이 아래 사람의 하찮은 일까지 꼬치꼬치 따지면 아래 사람은 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하구가 법원의 재판장이 되어 나를 만나러 왔기에 나는 그에게 옛부터 법조계 사람이 되면 신문각법할까 제일 두렵다는 한마디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고 하면은 법조문이 매우 까다롭고 가혹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각법은 준법이라고도 하는데 법 집행이 상당히 각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집행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공무원이 된 사람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신문각법일까요? 바로 법조문에 근거하여 달걀 속에서 뼈를 골라내듯 한자 한자를 따지고 드는 것으로 이것은 정말 사람 잡는 일입니다. 법조문은 비록 논리에는 완전히 맞더라도 도리에 맞지 않고 정리에 맞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논리만을 따진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규정에는 좀도둑을 잡았다면 마땅히 법원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좀도둑을 주먹으로 두어 대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좀도둑은 때린 자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의 논리상으로는 완전히 옳지만 인지상정으로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구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이 신문각법한 나머지 논리만을 중시하면 천하의 시비를 가릴 수 없게 될까 두렵다는 뜻의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들께 일러드리고 싶은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청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공문이면 하수행. 공문은 이제 관청 안이겠죠. 리면이라면 그 관청 안입니다. 안이라는 뜻이죠. 이면은 속리자, 얼굴면자입니다. 그래서 호수행, 수행하기가 좋다는 거죠. 공문에 있으면 수행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무원의 잘못과 그에 대한 불만을 온통 정부에다 쏟아놓게 됩니다. 자기가 머리를 많이 쓰면 다른 사람들이 힘이 덜 들고 불만도 사라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그러므로 윗자리에 있을 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거상요관, 다른 사람들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천하의 완전한 인재는 없으니 사람들에게 너무 완전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남들이 모두 성인이나 완전한 인재이기를 바라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공자 같은 인격자이기를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도적을 방어하듯 그를 경계하고 그를 부려먹을 때는 그가 기계인 양 멋대로 부려먹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윗사람은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행함에 공경스러워야 한다. 위례요경이라는 말은 결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살피는 것도 예에 포함됩니다. 모두가 모두를 공경해야 합니다. 모두가 정성스럽고 진지하며 참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인사를 편리한 대로 하면 습관이 되어 기계적으로 되기 쉬우며 그 가운데 성의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부하를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진심으로 경애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 임상불애를 봅시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하는데 슬퍼하는 뜻이 조금도 없다면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은 좁은 의미의 것이며 그 넓은 의미의 것은 진지하고 큰 일에 대한 것으로 침통한 심정이 없다면 그 역시 임상불애의 한 모습이 됩니다. 공자가 이 세 가지 점을 제기한 것은 당시 춘추시대의 사회기풍이 몹시 나빴던 데 대해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으로 공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치료 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모습의 사회는 더 볼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문화사상의 쇠락을 탄식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지러운 시대가 될 때마다 모두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으니 어찌 춘추 전국시대에만 그러했겠습니까? 이 8.1편을 앞뒤로 대조해보면 공자가 전적으로 전통 문화정신을 천양하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학을 중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3편 8.1편을 마치고요. 다음에 4편 2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